라디오 괴전파 방송 사건. 여러분, 혹시 라디오를 들으시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라디오는 우리 삶의 중요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심야에 우연히 다이얼을 돌리다가 이상한 방송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9년 3월 정체불명의 라디오 방송에 관한 것입니다. 단 3일간 송출된 그 방송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밤 11시 43분 경기도 부천에 사는 대학생 김재훈 씨는 늦은 밤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의 방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AM 라디오가 있었는데 요즘 세대답지 않게 그는 심심할 때마다 이 라디오로 옛날 방송을 듣는 걸 즐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던 그는 1287kHz 구근에서 묘한 방송을 발견했습니다. 점 섞인 주파수 사이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79-2138 육북위 37도 28분 15초 동경 126도 52분 41초 반복합니다. 479-2138 기계적이면서도 어딘가 슬픈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훈 씨는 처음에는 장난 방송이긴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숫자와 좌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호기심이 생겨 그 내용을 공책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분간 방송을 들으면서 그가 기록한 것은 8자리 숫자, 조합 하나와 GPS 좌표 하나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방금 이상한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회사원 박민주 씨, 대전의 야간 택시기사 이성훈 씨, 부산의 편의점, 알바생 최다혜 씨 등 적어도 20명 이상이 같은 방송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받아 적은 숫자와 좌표가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방송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송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인 3월 18일 커뮤니티는 이 이상한 방송으로 들끓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의 암호 방송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해커들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그 좌표들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네티즌 몇몇이 실제로 그 좌표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재훈 씨가 받아 적은 좌표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산자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커뮤니티의 회원 3명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낙엽이 쌓인 한적한 등산로 옆이었습니다. GPS 좌표가 가리킨 정확한 지점은 등산로에서 약 20m 떨어진 숲속이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헤치고 들어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큰 바위 밑을 들여다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에 쌓인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었는지 가방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여학생용 학생증과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증의 사진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바랬지만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정수진. 발급일자는 1989년 3월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일행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1989년 3월에 실종된 정수진 양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틀림없는 딸의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수진 양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 20년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좌표를 찾아간 사람들도 하나둘 물건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전의 좌표에서는 1991년에 실종된 중학생 남자아이의 운동화와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부안의 좌표에서는 1987년 실종된 회사원의 지갑과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좌표에서는 1993년 사라진 대학생의 배낭이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3일 동안 총 15곳의 좌표가 방송되었고 그 11곳에서 실제로 실종자들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실종된 사람들의 소지품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86년 실종된 고등학생의 물건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1996년 실종된 주부의 물건이었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방송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AM 라디오 방송은 송신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방송은 전파가 약했고 간헐적으로 송출되어 추적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전파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삼각 측량을 시도했지만 전파의 반사와 간섭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경기도 북부 어딘가에서 송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그 방송이 3월 19일 밤자정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정확히 72시간 만에 방송이 끊긴 겁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나온 숫자 조합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좌표마다 함께 방송된 8자리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무 전문가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숫자들을 실종자의 생년월일과 실종일자에 대입해보니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진 양의 경우 그녀의 생년월일은 1972년 4월 7일이었고 실종일은 1989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숫자 479, 21386을 풀어보면 4월 7일 9년 2개월 1주 3일 8시 6분, 즉 그녀의 생일로부터 실종일까지의 시간과 실종 당일의 추정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었지만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발견된 물건들에 대한 과학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 물건들의 연대와 보관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물건이 실제로 해당 시기의 것이 맞았고 땅속에 묻혀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묻힌 방식이 너무 정교했다는 겁니다. 각각 비닐로 여러 겹싸여 있었고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보관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물건들이 발견된 장소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지형적 특성도 달랐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수진 양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가방을 안고 밤새 울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수진이 물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가 이런 방송을 한 걸까?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방송을 한 사람이 딸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두려웠고
희망적이면서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사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연쇄 범죄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치안이 허술했고 실종 사건도 많았습니다. 혹시 이 실종자들이 모두 한 범인의 희생자는 아닐까? 그 어민이 노년에 이르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종자들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사는 지역도 실종 상황도 모두 달랐습니다. 연쇄 범죄자라면 보통 특정한 유형의 피해자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목격자나 관계자의 증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실종 사건들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신고하기는 두려워서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 라디오 방송이었을까? 왜 3일간만 방송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실종 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경찰은 당시 이 사건들을 담당했던 형사들을 다시 만나 조사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형사들은 은퇴했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간 상태였고 20년 전 사건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가장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실종자 본인 혹은 실종자와 관련된 누군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방송에 나온 여자의 목소리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하고 기계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측이었지만 이 사건의 초자연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에 끌렸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은 그 목소리가 실제 여성의 목소리를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원본 음성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방송 내용을 녹음한 사람들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방송은 정확히 1시간에 한 번씩 약 15분간 송출되었습니다. 각 방송마다 하나의 좌표와 숫자, 조합이 반복되었고 중간중간 약 5초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구간에서 매우 희미하게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 소리 같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물 흐르는 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녹음 파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오디오 전문가가 소음을 제거하고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켜봤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누군가는 실종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고 누군가는 숫자 암호의 다른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실종자들이 모두 특정한 요일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실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원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좌표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패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점들을 연결하면 마치 별자리 같은 모양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억지의 해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9년 여름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디오계 전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방송 출처와 송출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발견된 물품들은 각 실종자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종 경위나 현재 생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수사할 예정입니다. 짧고 무미건조한 발표였습니다.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실망했지만 적어도
가족의 흔적을 찾았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정확히 1년 후 다시 한번 그 방송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만이 그 방송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녹음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조사에 나섰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방송이 있었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 후로 그런 방송이 다시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3월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라디오 다이얼을 돌립니다. 혹시 또다시 그 방송이 나올지 모른다는 희망, 아니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누가 왜 그런 방송을 했을까요? 실종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방송을 한 사람은 선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상기시켰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남기는 일입니다. 정수진 양의 어머니는 지금도 매년 딸의 생일이면 케이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 방송은 누군가의 회개였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누군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것은 누군가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울어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실종된 사람들이 있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요? 혹은 그것은 실종자들 본인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완전히 잊히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명석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진실을 알고 싶은 갈망, 혹은 숨기고 싶은 비밀,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이 이런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2009년의 그 3일간 누군가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방송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좌표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했을까요? 이런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아는 전부일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모모쉼터에서 들려드리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미스터리를 계속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시고 혹시 라디오를 들으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1287kHz 근처를 들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